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생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기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줄. 자, 밤이 되자. 자, 여기 밤이 되자. 여기 이 부분부터가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여기서 이 대장은 앞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왕대장입니다. 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병부자와 단둘이 학생의 집을 찾았다. 자, 병부자는 이 대장을 잠시 살인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살인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집이 있으면 그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나무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든 문을 살인문이라고 합니다. 혼자 안으로 들어가 학생에게 이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다. 자, 이 이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북벌론 때문에 그럽니다. 북벌론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가요, 배경이 그 조선 시대, 여기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효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가, 이때가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허생은 병부자의 말을 들은 채 만취하였다. 차가운 술병이나 어서 내놓으시오. 자, 찾아왔던 말던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자, 병부자는 하는 수 없이 술병을 풀어 둘이서 잔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병부자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 밖에 세워둔 이 대장에게 마음이 쓰였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으로 따지면요, 뭐 육군 참모총장 그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이런 사람이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니까 계속 밖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병부자는. 그래서 거듭 이야기를 하였지만 허생은 동무자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죠. 자, 그제야 허생은 손님 좀 불러볼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방으로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이완이라고 하는 건 어영대장, 즉 왕을 우위하는 쪽인데요. 그 지금으로 치면은 뭐 청와대 비서실장에 플러스 해갖고 이 북벌 쪽에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뭐 참모총장 이런 거 겸직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도 않느냐? 일부러 이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옆에도 나왔죠. 허생은 왜 이완 대장을 계속 문 밖에 세워뒀을까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허생이라는 사람은 또 이 권력이나 권위 같은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서둘러 나라에서 큰일에 쓸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장황하게라는 걸 아주 길게 말해갖고, 자, 지금 나라의 시국이 이러이러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장황하게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허생은 이 대장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손을 내렸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가 참 지루하군. 그래, 지금 그대의 벼슬이 뭐요? 영대장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 아까 오른쪽에 나왔던 날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대부들에게도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금 일부러 고생 좀 하라고 하면서 세워놓은 것도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라에서 믿을만한 신하겠군.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상고처려하시게 할 수 있겠소. 자, 상고처려, 삼국지 그 나관중에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서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제갈공명을 자신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가가지고 데려왔다는 데서 이 상고처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제안한 계책 첫 번째, 임금이 직접 인재를 등용해라. 근데 실제로 이 임금이 가가지고 인재를 등용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계책, 허생이 제안한 계책이기도 하면서 현실 비판의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즉 그건이라고 하는 거 앞에 임금이 직접 가서 삼고초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께서 친히 거동하시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 다음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을 모르고 허생이 딱 잘라 말은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즉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는 거는 말을 안 했다는 거는 이 이완 대장이 대답한 그건 어렵겠습니다라고 한 거에 대한 실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완 대장이 계속 옆에 붙어서 묻자 하지 못한 듯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책을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계책은 조금 길어요. 이 조선이부터요. 여기 입계소까지입니다. 조선이부터 입계소까지예요. 자,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가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 그대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소. 여기서 종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옆에도 나왔지만 자, 임금 가문을 말합니다. 임금의 가문. 그래서 임금 직계가 아니면 임금의 사촌이나 뭐 팔촌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하는 걸 종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계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나라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에게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명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같이 이 청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보지 않겠냐 하는 거. 자,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면은 난민이 지금으로 치면 난민이 되겠죠. 난민들에게 이런 재산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 여자들을 시집 보내고 지금도 이런 건 힘들겠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가 효정 때인데요. 효정 때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거, 즉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자가 또 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볼모로 끌려갔다 와서 왕이 된 게 이 효종, 지금 여기 나오는 효종이 임금이에요. 그때 이 효종의 아버지가 인조였습니다. 이 인조가 이 청나라 황제 누르하치였나 여기에 머리를 찍어가면서 항복을 아주 치욕스럽게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이 북벌론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말로만 번들어간 계획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별로 잘 짜여진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북벌론에 대해서 이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기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완이 또 그리 대답하죠. 어렵겠습니다. 지켜놓은 종실의 어른들이 어찌 많고 많은 신랑감을 두고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도대체 그럼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럼 아주 쉬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할 수 있겠어?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호걸이라고 하는 거는요. 뛰어난 인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 성공할 수 없는 법이요.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 친하지 못한 판이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젊은이 청나라에 유학 보내요. 벼슬도 하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우리 청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요. 그러면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 뽑아 대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이 대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청나라 사람들을 낮게 잡아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본 사람들을 외부라고 하고 아니면 쪽발이라고 하듯이 아니면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더라? 뭐 비하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대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변발은요. 이 청나라 고유의 그 머리 풍습인데요. 예전에 황비용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요. 이 황비용의 머리 스타일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 선비들은
청나라의 과거를 보도록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까지 들어가요. 여기서 강남은 서울의 강남이 아니에요. 거기 중국에 있는 거기 무슨 땅이지? 양자강이라고 하죠. 중국식으로는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이 양쯔강, 양자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서울의 한강을 기준으로 강 위쪽은 강북, 강 아래쪽은 강남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양쯔강, 이 양자강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은 강북, 그 아래쪽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의 후골들과 사귀게 한다면 비로소 천하를 동원하여 병자호란의 지역을 씻을 수 있을 것이요. 이대장이 얼빠진 듯 가만히 듣고 있다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상가하고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대농 옷을 입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 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료도 올려드리긴 할 건데요, 먼저 정리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위기에서는요, 이 이완대장이 이 허생을 찾아왔죠. 그런데 허생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기다렸다 하면서 이완대장이 인제로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세 가지 계책을 주겠다라고 하죠. 세 가지 계책을 주겠다 하면서 세 가지 계책을 이야기해 주지만 전부 다 이룰 수 없다 하면서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계책, 세 가지 계책을 일러주는 가운데 이완대장과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이 허생과 이완대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비판적 지식인이고요. 그 다음에 당대 문제점이 뭐다는 걸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이완대장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고요. 이런 형식적인 거, 그 다음에 뭐 A라는 이런 게 얽매여서 이 허생이 주는 이 계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대장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시했었죠. 첫 번째, 임금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삼고철에 임금이 직접 가서 인재를 등용해라. 즉, 그래서 여기에 담긴 거는 절박함이 있어야지만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나라 자손들에게 종친의 딸들이 시집보내고 재산을 나눠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북벌론의 명분이요, 이 조선시대 때 명나라를 섬겼었는데 이 명나라가 망하니까 이 망한 명나라에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명나라를 위한다면은 이 명나라 자손들을 잘 챙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완도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그 나라, 자,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첩자를 보내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즉, 무조건 앉아가지고 뭐가 어쩌고 하고 명분이나 A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직접 실리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 작가 연암 박지원의 이 실학사상 749시라고 하는 이 실학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완은 사대부들이 다 그러는데 누가 여기를 가겠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장은 얼빠든지 가만히 듣고 있다 겨우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그러자 허생이 자리를 박차고 버럭화를 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그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상. 자, 장례라는 거죠. 장례식. 우리가 지금은 장례식장 갈 때 검은색 옷들을 주로 입는데요. 예전에는 이 상을 당할 때 하얀색 소복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둔 이거는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올린단 말이냐. 그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찌르기 활쏘기 돌팔매질까지 익혀야 할 한국에 그 넓은 소매옷을 고쳐 입을 생각을 않고 예법만 찾는단 말이냐. 자, 이런 것들은 전쟁할 때 실질적으로 전쟁하려면 말도 타고 칼도 쓰고 창도 찌르고 활도 쓰고 정 안 되면 돌이라도 주워서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존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이 기존의 어떤 허례의식이라든지 이런 사대부들의 무능함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벌써 3가지씩이나 그 방법을 일러줬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 내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냐.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 마땅하니라. 호생은 좌우를 돌려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태세였다. 위대장은 엉겁결에 놀라 뒷문을 잡아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칼로 찔러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정 부분은 허생이 이 사대부 무능과 유선은 크게 꾸짖으니까 이관대장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줄이 결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탔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죠. 허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허생전을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허생전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 이 허생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허생전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없어서 잠시만요. 자, 허생전이죠. 자, 허생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누가 등장해요? 허생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나요? 크게 굵직한 인물로 변부자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변부자와 관련이 있던 게 이왕, 어영대장이면서 또한 이 북본론의 책임자죠. 자,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허생의 아내는요, 자, 우리가 봤던 거 다시 교재에서 보면 거기 14, 15페이지 그 15페이지 하면서 나옵니다. 15페이지에서 보면 나와요. 이 허생의 아내하고 이 허생이 나옵니다. 이 허생은요, 이 아내와의 관계만을 살펴봤을 때 어떤 인물이냐? 자, 무능합니다. 무능. 자, 무능한 가장이에요. 이 무능한 가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허생이라는 인물은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글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했습니다. 비실용적이고 관념적 성격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 허생의 아내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 생계를 유지를 했죠.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게 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요. 비실용적에 반해서 이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관념적이 아니라 실리적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과 허생의 아내가 서로 반대되는, 허생과 아내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이 허생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맨날 글만 읽을 거냐? 제발 돈 좀 벌어오라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허생이 결국 아내의 말 때문에 이 병부자를 찾아가서 이 1만 냥을 빌리죠. 일만 냥을 이 병부자에게 빌리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몇 페이지냐면요. 16, 17페이지입니다. 16, 17페이지. 자, 그래서 1만 냥을 빌리러 오는데요. 허생이 병부자에 가서 1만 냥을 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나 1만 냥만 빌려줘. 그러니까 병부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쿨하게 빌려줘요. 그래서 이 병부자라고 하는 이 인물도요 굉장히 배포가 커요. 배포가 큰 인물이에요. 배포가 아주 큰 인물입니다. 자, 조금만 이 카메라 좀 이동을 할게요. 조금 칠판이 다 나오도록 조금 이동을 하고. 자, 그래서 이 허생은요 1만 냥을 빌렸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 허생이. 자, 이 1만 냥, 돈 벌어갖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1만 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안성으로 갑니다. 자, 이 안성에 가가지고요. 자,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요. 돈을 버는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자,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매점 매석하는 게 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총이었습니다. 말총. 자, 그래서 이 과일과 말총은요, 그 당시 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봤을 때 이 과일과 말총은요, 사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떤 삶에 전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런 물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자,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었습니까?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18페이지에 나옵니다. 18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18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산에 있는 이 도둑대를 데리고 이 변산에 있는 도둑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거기 19, 20페이지, 21페이지 그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둑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부러 된 도둑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부 다 그런 생계를 위해서 도둑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자, 그래서 이 도둑들을 다 어디 빈섬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빈섬으로 데려가서 이 해결을 하죠. 이 도둑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이 빈섬으로 데리고 가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남았죠. 이 섬에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또 돈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느냐. 조금 카메라를 이동해 가면서 좀 찍도록 할게요. 조금 칠판을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가 지금 좀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쭉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해결해주고 쭉 돌아와서 다시 이 변부자에게 돈을 갚죠.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빈 섬에서 이 다가와서 변부자에게 돈을 갚습니다. 자, 이 변부자에게 돈을 갚아주죠. 돈 갚습니다. 돈을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부자는 거기에 처음에 찾아왔을 때 허생이 돈 빌려갔을 때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돈을 다 잃었냐 했지만 허생이 그러죠. 장사치의 그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부자가 이 허생하고 다시 왕래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이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이쪽에다가 좀 쓸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또 갈등을 하죠. 이 이완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대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허례허식 이런 것들, 허례허식 즉 A 같은 것만 A나 이런 걸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거는 여기 관련된 자세한 거는 따로 자료 올라가는 거 보시면 돼요. 허생은 이제 이게 반대로 여기에서 자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다시 또 바뀌어서. 그래서 계책 세 가지를 알려주죠. 계책 세 가지. 자, 이것도 자료로 다 올라가요. 첫 번째가 삼고초려라고 볼 수 있겠죠. 삼고초려. 자, 두 번째가 자, 종실에 이 자녀하고 그 다음에 이 명나라 자손을 결혼시키고 돈 좀 줘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청나라에 스파이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우의정까지 올라가던가 아마 그래요. 우의정까지 올라가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실존 인물이 왜 나오게 되느냐? 이 실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비록 이 허생년이라고 하는 게 소설이긴 하지만 실존 인물이 등장하니까 진짜겠다 하고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실존 인물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요. 박시전, 즉 박시부인전이라고 하는데 박시전에도 보면 나와요. 이 박시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가상에서만 허구로 꾸며낸 인물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이시백이라든지 임경업이라든지 김자전 같은 실존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소설의 사실성 같은 걸 부여해주기 위해서 거짓말 꾸며서 쓴 이야기지만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실존 인물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당시가 효종 때예요. 효종 때. 이 효종은 누구냐? 인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효종이 왜 북벌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쌤이 시간 나면은 실제 이제 여러분하고 서로 대면에서 수업할 때라든지 그때 되면 간단하게 조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거기서 보면은 이 효종 같은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이 청나라를 진짜 쳐서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